일본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최근 한국의 연수 기관들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교사들의 연수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연간 50에서 60명 수준이던 일본인 교사 연수생이 올해만 벌써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이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교육광범론이나 교수법보다는 한글 습득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이 필사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한 연수 담당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설, 한류 열풍의 극대화설, 교육 교류 확대 정책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추측은 7월 5일 일본 대재앙설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예언가가 7월 5일 일본에 전례 없는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 해외로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들이 연수라는 명목으로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연수 기간이 끝나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하루코라고 합니다. 올해로 교직 경력이 15년째인데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제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말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6시경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리모컨을 들고 뉴스 채널을 돌리시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거 뭐야? 하시면서 손에 들고 계시던 스마트폰 화면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SNS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는데 7월 5일 대지진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 중 하나려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서 보여주시는데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있고 공유 횟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루코야, 이거 진짜일까? 어머니께서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예언 같은 건 믿지 않는 편이라서 에이, 설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께서 뉴스 볼륨을 높이시더니 뉴스에서도 이거 나오네 하시는 거예요. 화면에서는 앵커가 침착한 목소리로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지진 예언에 대해 기상청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뉴스에서 다룰 정도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켜서 그 예언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유튜브에는 관련 영상들이 수백 개씩 올라와 있었고 조회수도 수십만 회를 넘기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떤 영상은 일본 대지진 예언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과거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영상은 대비하자 7월 5일을 위한 생존 키트라는 제목으로 비상용품 준비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미 짐 쌌다. 가족들과 대피 계획 세웠다. 등등.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전철에서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관련 기사들을 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만화나 게임을 하던 사람들도 지진 관련 뉴스를 읽고 있더라고요. 역 앞 편의점에서는 생수와 비상식품이 평소보다 많이 팔렸는지 진열대가 비어있는 곳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교무실에 들어서니 동료 선생님들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담임을 맡고 있는 다나카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걱정하고 계셨고, 체육 담당인 사토 선생님은 어차피 루머일 텐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마트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평소 장을 보던 대형마트에 들렀는데 생수 코너가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직원분께 물어보니 오늘 아침부터 생수가 엄청 많이 나갔어요.
입고되는 족족 팔려나가서 재고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통조림, 라면, 건빵 같은 비상식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몇 개씩 천천히 팔리던 것들이 하루 만에 동이 난 거예요. 마트 안에서 만난 이웃집 아주머니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씩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카트에 생수 6병과 통조림을 가득 담고 계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마트 상황을 얘기해드리니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우리도 조금씩 준비해 놔야겠네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아직 한 달도 넘게 남았는데 벌써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어머니의 질문에 아무도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이런 루머에 휘둘리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해시태그 7월 5일이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고 관련 게시물들이 분 단위로 수천 개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친척 집으로 피난을 떠났다고 올리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평소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같은 분들도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서라는 전제를 달면서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글들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비상용품들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구급약품, 텐트 같은 것들이 평소보다 10배에서 20배까지 많이 팔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지진 대피 관련 책들까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지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보니 제 걱정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조회 시간에 교실에 들어서니 여느 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보통은 친구들과 떠들거나 숙제를 서로 베끼느라 바쁜 시간인데 그날은 다들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안녕.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했는데도 대답하는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출석을 부르는데 3명이나 결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결석하지 않던 아이들이었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몸이 아파서 못 온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요즘 상황이 이상하니까 집에 있어라고 해서 못 온 거였어요. 첫 시간 국어 수업을 시작했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교과서를 펼치라고 하기도 전에 벌써 떠들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그날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를 낭독하는 시간이었는데 보통은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해도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그날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도 않았어요. 유키, 좀 더 크게 읽어볼래? 제가 말하자 유키가 고개를 들더니 선생님, 저희 정말 죽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당황했지만 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키야, 그런 걱정하지 마. 그냥 루머일 뿐이야.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키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그러는데 정말 위험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도 물이랑 라면 많이 사뒀어요. 아빠가 회사에 휴가 내고 시골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진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밝았던 다이키의 변화였어요. 다이키는 학급 반장을 맡고 있고 축구부 주장이기도 한 아이예요. 항상 자신감 넘치고 친구들을 잘 이끄는 타입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업 중간에 다이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1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교실을 맡기고 화장실로 가봤더니 다이키가 변기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다이키야, 무슨 일이야? 제가 물어보니 다이키가 고개를 들더니 선생님, 저 진짜 무서워요. 저희 가족 다 죽으면 어떡해요? 제가 동생들을 지켜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목이 메더라고요. 평소 든든하던 다이키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이키를 달래서 교실로 돌아왔는데 다른 아이들도 다이키의 상태를 보고 더욱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수업다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했고 질문을 해도 대답하는 아이가 거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도시락을 먹으며 떠들기 바쁜 시간인데 그날은 혼자 조용히 먹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몇몇 아이들은 도시락을 거의 먹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급식실에서 만난 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루코 선생님, 요즘 양호실 오는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니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고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검사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 오후에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몸이 아프다며 양호실을 찾았습니다. 미사키는 배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고 싶어요 라고 했고 타쿠마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양호 선생님 말씀대로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다 심리적인 것 같았어요. 방과 후에 담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차원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어요. 교감 선생님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하자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매일 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학교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평소 혼자 걸어서 집에 가던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직접 데리러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부모님은 요즘 상황이 불안해서 혼자 다니게 하기가 걱정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몇몇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 정말 학교 안 와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무서워서 집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였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만난 제 학생의 어머니께서 선생님, 우리 애가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안 먹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 뭐라고 대답해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학교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어른들도 불안한데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울까라고 하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지만 저 자신도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희 가족 사이에 처음으로 의견 대립이 생겼어요. 시작은 이모의 전화였습니다. 교토에 살고 계신 아버지의 여동생인 유미코 이모께서 아침 일찍 전화를 하셨거든요. 오빠, 우리 다 교토로 와요. 여기가 오사카보다는 안전할 것 같아요. 이모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식탁 위로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당황하신 듯 유미코야, 뭔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반문하셨어요. 오빠도 뉴스 보잖아요. 다들 대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방도 넓고 오사카에서 멀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예요. 조카들 생각해서라도 와요. 이모의 말이 끝나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놓으시고 생각에 잠기셨고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모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유미코야,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자 이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오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전화가 끝난 후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이모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아직 한 달도 넘게 남았는데 벌써 집을 떠날 수는 없어 라고 반대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위험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물어보시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지금은 너무 성급해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답답했어요. 가족끼리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데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학교가 있어서 함부로 어디 갈 수도 없고 하고 중얼거렸더니 어머니께서 하루코야, 내가 제일 중요해. 직장보다 생명이 소중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의견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경력이 많으신 야마다 교감 선생님은 이런 소동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일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평상시처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젊은 선생님들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인 사토 선생님은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학교 차원에서 대피 훈련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안하셨고, 과학 선생님인 스즈키 선생님은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오전 10시쯤 학교 사무실로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일찍 데려가도 되나요? 당분간 결석해도 되나요? 학교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같은 문의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긴급 교직원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교장실에 모인 선생님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들의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대응 방침을 정해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회의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하셨고, 어떤 선생님은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결국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자는 애매한 결론만 내리고 회의가 끝났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수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몇몇 아이들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지금 당장 데리러 와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남이라는 여학생이 수업 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달래려고 했지만 진정이 안 되어서 결국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30분 후에 나남이 어머니가 급하게 달려오셔서 죄송해요. 요즘 애가 너무 예민해져서 라고 하시면서 나나미를 데려가셨어요. 그런 일이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날은 5명의 학생이 중간에 조퇴를 했어요. 다들 무섭다, 집에 있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방과 후에 몇몇 선생님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들 무력감을 토로하셨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라고 하셨고, 사토 선생님은 부모들도 다 다른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자신도 확신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확신을 줘야 하는데 저부터 흔들리고 있으니까 더욱 답답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평소 자주 가던 서점에 들렀는데 지진 관련 책들이 평소보다 눈에 많이 띄었어요. 지진 대비 매뉴얼, 재난 생존 가이드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서점 직원분께 물어보니 요즘 이런 책들이 정말 많이 나가요. 하루에도 몇십 권씩 팔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인터넷으로 비상용품을 주문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조금씩은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평소 이런 일에 전혀 관심 없으셨던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이시니 저도 더욱 불안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서 오늘 회사에서도 이 이야기만 나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동료는 벌써 휴가를 내고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고 어떤 동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회사 분위기도 엉망이야. 그때 또 이모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오빠, 정말로 와요. 여기 교토 사람들도 다들 대비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물건 사기도 힘들어졌어요. 늦으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모의 전화가 끝난 후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적어도 하루코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보내자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아직 성급하다고 반대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어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라. 부모가 정해주는 게 맞다. 교사로서 책임이 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듣고 있으니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집들이 많았어요. 아마 저희 집처럼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집들이겠구나 싶었어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가 일시 휴교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대피를 떠났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정부가 나서서 진정시켜야 한다.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언론이 너무 부추긴다.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한다. 어디서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교사라는 점이었어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저에게서 답을 듣고 싶어 했지만 저 자신도 답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컸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였어요.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불안과 무력감이 뒤섞인 채로 잠들었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저희 학교에 변화가 생겼어요. 새 학기부터 시작된 한국어 선택 수업 담당으로 한국에서 온 교사가 부임하게 된 거예요. 교무실에서 처음 그분을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28살 정도였을까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셨지만 억양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야마다 교감 선생님께서 김 선생님은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국에서도 교사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학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주실 거예요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동료가 온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도윤 선생님이 학교에 온 첫 주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달랐거든요. 예언 때문에 모든 수업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던 상황에서 유독 한국어 수업만은 아이들이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국어 교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김 선생님 수업은 어때?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평소 소극적이던 유키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도윤 센세 정말 재밌어요. 한국어도 재밌고 한국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유키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온 게 느껴졌어요. 예언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대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대요. 김 선생님이 한국 음식 사진 보여주는데 정말 맛있어 보여요.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과 김도윤 선생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예언 때문에 무겁고 어두웠던 교실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김도윤 선생님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우고 저희 둘만 남게 되었거든요. 하루코 선생님, 요즘 학교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김도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예언이 퍼진 과정, 아이들의 반응,
학부모들의 걱정, 선생님들 사이의 의견 차이까지 말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김도윤 선생님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나요? 제가 물어보니 김도윤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물론 한국에도 가끔 그런 루머들이 돌긴 해요. 하지만 일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지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차이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게 큰 인상을 줬어요. 하루코 선생님, 아이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안정감일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느낌,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찾는 것 말이에요. 김도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들의 불안에만 집중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불안을 없애려고만 하다 보니 정작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수업에서 한국의 밝은 면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지진이 거의 없는 안전한 나라, 따뜻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문화. 아이들이 세상에는 안전하고 즐거운 곳들이 많다는 걸 느꼈으면 해서요. 김도윤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저도 모르게 한국어 교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칠판에는 한글로 쓰인 글자들이 있었고 김도윤 선생님이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김치는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정을 나누죠. 김도윤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이 우와, 정말요? 하면서 반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이키가 손을 들고 선생님, 김치 만드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어요. 그동안 무기력했던 다이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나오는데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어요. 미사키가 제게 다가와서 하루코 선생님, 한국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김도윤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오시면서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들이 참 열심히 들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서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밝아진 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니 김도윤 선생님이 겸손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원래 순수하고 밝은 존재들이에요. 다만 요즘 힘든 상황 때문에 그 밝음이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김도윤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이들은 원래 순수하고 밝은 존재들이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의 어두운 면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 선생님 참 좋은 분 같구나. 하루코도 그런 선생님께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김도윤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밝은 면을 찾아서 키워줄 수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도 수업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예언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문학 작품 속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찾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리고 김도윤 선생님과도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김도윤 선생님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방과 후 김도윤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코 선생님, 요즘 일본 상황이 많이 불안한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세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사실 많이 걱정돼요. 가족들도 불안해하고 학교 상황도 계속 나빠지고 있고 라고 말하자 김도윤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코 선생님, 혹시 한국에 가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도윤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에요? 갑자기 왜요? 지금 일본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 보여서요. 물론 예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저도 알지만 이렇게 사회 전체가 불안해하면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으니까. 김도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동안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제가 갑자기 한국에 갈 수는 없어요. 학교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제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하자 김도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 정말로 가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한국과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 방과 후 김도윤 선생님이 저를 한국어 교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벽면에 한글 자음과 모음이 크고 예쁘게 붙어 있었어요. 하루코 선생님은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윤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의 문자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김도윤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칠판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분필로 기억이라는 글자를 크게 쓰시더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이 글자는 기억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억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를 보여주시면서 글자의 모양과 발음하는 방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문자가 그냥 기호가 아니라 실제 발음 원리를 담고 있다니. 그럼 다른 글자들도 다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흥미롭게 물어보니 김도윤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니은은 혀 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을 담은 모양이에요. 모든 자음이 다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형상화한 거예요. 김도윤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있으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일본의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는 한자에서 따온 것이라 발음과 모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 한글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럼 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 질문에 김도윤 선생님이 더욱 신나게 설명해 주셨어요. 모음은 더 철학적이에요. 아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나타내고 어는 그 반대 방향이에요. 오는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고 우는 하늘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김도윤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담은 철학적인 체계라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가 있다니. 제가 감탄하자 김도윤 선생님이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한글을 만든 목적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맞지 않아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김도윤 선생님이 옛날 말투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백성들이 글을 못 읽고 쓰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김도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기 쉽다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라서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죠. 그때 김도윤 선생님이 책상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는데 한글로 빽빽하게 쓰인 교재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예요. 한국 아이들은 이런 걸로 한글을 배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을 펼쳐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가나다부터 시작해서 점차 단어, 문장으로 나아가는 체계적인 구성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과 함께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아이들은 얼마나 걸려서 한글을 다 배우나요? 제가 궁금해하자 김도윤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빠른 아이들은 몇 주면 기본적인 읽기는 가능해져요. 늦어도 몇 달이면 웬만한 글은 다 읽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 아이들이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다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한글은 그렇게 빨리 배울 수 있다니. 그럼 한국에서는 문맹이 거의 없겠네요? 제가 물어보니 김도윤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네, 한국의 문해율은 거의 100%예요. 한글의 과학성 덕분이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때 김도윤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루코 선생님, 저는 한글을 가르치면서 항상 생각해요. 문자라는 건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한글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를 사용하면 생각도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김도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갑자기 제가 지금까지 해온 국어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일본어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르쳐 왔는데 언어와 문자가 가진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국어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나누는 일일지도 몰라요. 김도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 철학을 함께 배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김도윤 선생님과 한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 세종대왕의 교육 철학, 한국어의 특징, 한국 문화와 언어의 관계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세종대왕의 철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문자를 배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지. 일본어도 물론 아름다운 언어예요. 미묘한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언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접근성과 평등성 면에서는 한글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언어는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한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다. 국어는 살아가는 방식을 나누는 일이다. 김도윤 선생님께 들은 말들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일본 아이들도 한글을 배울 수 있다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언어 교육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김도윤 선생님이 제게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어요. 하루코 선생님, 어제 한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느꼈어요. 혹시 한국에서 한국어와 한국 교육에 대해 더 깊이 배워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도윤 선생님의 제안을 듣고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기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7월 5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조퇴하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아예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도 생겼어요. 학부모들 중에는 아예 가족 단위로 외국으로 피하는 경우도 생겨났어요. 미국이나 호주로 떠나는 가족들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나왔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모범생이던 아키라가 갑자기 교실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키라야, 무슨 일이야? 제가 다가가서 물어보니 아키라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가족도 7월 5일 전에 일본을 떠날 거예요. 아빠가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하와이로 가자고 하세요. 저는 가기 싫은데 아키라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그리고 아키라만이 아니었어요. 반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학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사토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학부모들이 계속 전화해서 조기 방학을 요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나카 선생님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김도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런 집단 불안은 실제 재해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교감 선생님께서 긴급 교직원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우리 학교 출석률이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교감 선생님의 표정이 정말 어두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선생님이 질문하자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에서는 임시 휴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언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계속 수업을 하자니 아이들이 오지 않고 휴교를 하자니 예언을 인정하는 것 같고 회의가 끝나고 김도윤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루코 선생님, 이제 정말 심각해졌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잠시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김도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거든요. 예언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루코야, 학교 상황이 어떠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의 조퇴와 결석, 학부모들의 요구, 그리고 학교의 어려운 상황까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어머니께서도 놀라셨어요. 사실 우리도 고민하고 있었어. 7월 5일까지 잠시 어디론가 여행이라도 갈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 가족도 결국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저는 김도윤 선생님의 제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저는 김도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한국 연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곳에서 7월 5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까지. 한국이라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어차피 학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데 혼자 가는 거야? 어머니가 걱정하시자 저는 김도윤 선생님이 함께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이라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다음 날 저는 김도윤 선생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정말요? 한국에 가시겠다고요? 김도윤 선생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가족들과 상의해봤는데 모두 좋은 기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김도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교사 대상 한국교육 체험 프로그램이었어요. 기간은 한 달 정도이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실용적인 질문을 하자 김도윤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숙소와 식사, 프로그램 참가비까지 합쳐서 일본 돈으로 15만 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합리적인 비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언제 출발하나요? 제가 물어보니 6월 중순쯤 출발해서 7월 중순까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7월 5일은 한국에서 보내게 되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완벽한 일정이었어요. 예언의 날을 안전한 곳에서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경험도 쌓을 수 있다니 정말 일석이조였어요.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셨어요. 좋은 기회네요. 다나카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로서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이런 국제교육 연수를 권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다른 지역 교사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정식으로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간단한 면접도 봤는데 김도윤 선생님의 추천 덕분인지 쉽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축하해요. 하루코 선생님.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김도윤 선생님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출발 날짜가 6월 15일로 확정되었어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지내면서 한국의 교육을 체험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7월 5일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는 거였어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모두들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잘 됐다. 하루코야.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으니 정말 좋겠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출발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교육 시스템,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어까지. 김도윤 선생님이 여러 자료를 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런 교육열이 어떻게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말이에요. 드디어 출발 며칠 전 김도윤 선생님과 함께 최종 점검을 했어요. 정말 떠나시는군요. 설레시죠? 김도윤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정말 설레요. 그런데 동시에 조금 긴장도 돼요. 처음 가보는 나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하루코 선생님처럼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분들을 정말 환영할 거예요. 김도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선생님도 함께 가시는 거죠? 제가 확인하자 김도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저도 함께 갈 거예요.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일본에서의 교육 경험을 한국에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정말 든든했어요. 완전히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김도윤 선생님이라는 든든한 가이드가 있으니 안심이 되었거든요. 마지막 수업날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물론 한 달 후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짠했어요. 선생님, 한국에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배워오세요. 유키가 밝게 말하는데 예언 때문에 어두웠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온 것 같아서 기뻤어요. 네, 많이 배워서 돌아올게.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다른 선생님들도 응원해 주셨어요. 좋은 경험하고 오세요. 우리도 하루코 선생님이 배워오신 걸 기대하고 있을게요. 드디어 6월 14일 밤 출발 전날이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정리하면서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한 달 후 저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그리고 정말로 7월 5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 모든 궁금증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내일 새로운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6월 15일 아침,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김도윤 선생님과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서 있으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하루코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김도윤 선생님이 밝게 인사하시며 나타나셨어요. 선생님도 큰 캐리어를 끌고 계셨는데 저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이셨어요. 너무 설레서 일찍 나왔어요. 저의 솔직한 대답에 김도윤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첫 해외여행이세요? 아니에요. 미국에는 가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 머무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이유로 가는 것도 처음이고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떨렸어요. 정말로 일본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7월 5일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니 김도윤 선생님이 창가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첫 한국 방문인데 창밖 풍경을 보셔야죠. 이륙하면서 일본 땅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뒤에 남겨두고 온 혼란스러운 상황들, 불안해하는 아이들, 그리고 예언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구름 아래로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한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어보니 김도윤 선생님이 2시간 정도면 도착해요. 가까운 거리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깝더라고요.
기내에서 음료 서비스를 받고 잠깐 졸았다 깨니 벌써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인천국제공항이에요. 김도윤 선생님이 창밖을 가리키시는데 정말 큰 공항이 보였어요. 일본과는 다른 느낌의 건물들과 풍경이 펼쳐지니 정말 다른 나라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착륙하고 공항에 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공기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습도나 온도는 비슷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공항 안에서 들리는 한국어 안내방송을 듣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입국 목적을 물어보길래 교육 연수라고 대답했어요. 심사관이 한국어로 뭔가 물어보시는데 못 알아들어서 당황하고 있으니 김도윤 선생님이 대신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에서 교사로 일하시는 분이 한국 교육을 배우러 오신 거예요. 김도윤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심사관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환영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해주셨어요. 제가 못 알아듣고 있으니 웰컴 투 코리아라고 영어로도 말해주시더라고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국어로 된 간판들, 한국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일본과는 조금 다른 건축 양식들.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요. 거기서 지하철로 갈아타면 숙소까지 갈 수 있어요. 김도윤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공항철도에 탔는데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열차가 달리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고 넓은 강도 보이고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강이 한강이에요. 서울의 젖줄이죠. 김도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넓고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강변에 공원도 있고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이었어요. 노선도를 보니 일본 못지않게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해요. 서울 어디든 지하철로 갈 수 있거든요. 김도윤 선생님의 말처럼 복잡하지만 잘 정리된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봤어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일본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가끔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일본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았어요. 다음 역이 우리가 내릴 역이에요. 김도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데 역 이름이 한글로 써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도 함께 써 있어서 다행히 알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와 걸어서 숙소로 가는 길, 서울의 거리를 처음으로 걸어봤어요. 정말 활기찬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도 많고 상점들도 많고 자동차들도 많이 다니고 여기가 숙소예요. 김도윤 선생님이 가리킨 건물은 깔끔한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국제교육원에서 지정해준 곳이에요. 다른 연수생들도 여기 머물 거예요. 체크인을 하고 방을 배정받았는데 작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서울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한국어로 된 간판들,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들려오는 한국어 소리들. 정말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짐을 정리하고 김도윤 선생님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첫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맵지 않고 정말 맛있었어요. 어때요? 입에 맞나요? 김도윤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시길래 정말 맛있어요.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식당 사장님이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는 더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환영해요. 하시면서 서비스로 더 많은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첫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어요. 한국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일본과 비슷한 점도 많지만 분명히 다른 나라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무엇보다 활기가 넘친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여기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정말 기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7월 5일까지 아직 3주가 남았다. 그때까지 이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자. 예언 따위는 잊어버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정말 설레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수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교육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정말 기대되고 긴장되었거든요. 국제교육원에 도착하니 저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온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국, 태국, 필리핀에서 온 선생님들도 있었고 심지어 미국에서 온 선생님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다나카 하루코 선생님이시죠? 연수 담당자인 박미경 씨가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한국어로 말씀하시다가 제가 못 알아듣는 걸 보시고 일본어로 바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 박미경 씨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 달 동안 한국 교육의 매력을 많이 느끼시길 바라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연수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첫 주는 한국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론, 학습, 둘째 주는 실제 학교 현장 견학, 셋째 주는 한국 문화 체험, 마지막 주는 종합 토론과 발표 준비, 정말 체계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첫 강의는 한국 교육의 역사와 철학이었어요. 이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인상적인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것이 목표예요. 교수님의 첫 마디부터 제 관심을 끌었어요. 교수님은 한국 교육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점, 그리고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을 믿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부모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열정을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때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 배경에는 교육만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준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일본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봤어요. 일본도 교육열이 높지만 한국은 뭔가 더 간절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교육이 생존과 직결된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랄까요. 특히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평등성을 중시해요. 모든 아이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철학이죠.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의 창제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라는 철학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연수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에서 온 리 선생님이 한국 교육에서 가장 놀라운 건 IT 활용이에요. 모든 교실에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실제 한국의 초등학교를 견학하러 갔어요. 서울의 한 모범 초등학교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이 있고 아이들 각자가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는 디지털 교육의 선도 학교예요.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3학년 교실을 견학했는데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냥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배우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데 정말 밝고 활기찼어요. 일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자유롭고 적극적인 분위기였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은 아와 어의 차이를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태블릿에 써보면서 올바른 발음도 함께 연습하고 있고요.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본에서 왔어 라고 대답하니 일본어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귀여웠어요. 아이들이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신기했어요. 한국 아이들이 일본어에 관심을 갖는다니. 5학년 교실에서는 영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이 함께 팀 티칭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유창했어요. 한국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이렇게 좋은가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영어 담당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영어를 배우고 방과 후에도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적극성이었어요. 수업 중에 손을 들고 발표하려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일본 아이들은 조금 더 조용하고 신중한 편인데 한국 아이들은 정말 활발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점심시간에 급식을 함께 먹었는데 이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배식을 받고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하더라고요. 급식 시간도 교육의 일부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영양교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아이가 제게 이거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며 김치를 가리키더라고요. 네,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하니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맛있죠?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견학했어요. 컴퓨터 코딩 수업, 로봇 만들기, 한국 전통 음악, 태권도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교장 선생님이 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태권도 수업을 보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아이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진지하게 품새를 연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무술을 통해 예의와 정신력을 기르는 것 같았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정신 수양과 인성 교육의 도구죠. 태권도 사범님의 말씀을 들으니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을 알 수 있었어요. 하루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김도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떠셨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 활용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적극성과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의견을 말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요. 발표와 토론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교육은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모든 것이 역동적이다. 일본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교육과는 확실히 다르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배울 점이 많다. 연수 둘째 주부터는 한국의 중고등학교도 견학하게 되었어요. 첫날은 강남에 있는 명문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침 7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했는데 벌써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진지했어요.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에서 뭔가 절실함이 느껴졌거든요. 한국 중학생들은 몇 시에 등교해요? 제가 물어보니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이 보통 8시에 등교하지만 일찍 와서 자습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더 일찍 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실에 들어가 보니 벽면에 목표와 격려 문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의 성공을 만든다. 같은 문구들이었어요. 수업을 참관했는데 수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쓰시자마자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고 답하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이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국 교육에서는 도전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2학년 여학생 3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정말 일본에서 오셨어요? 일본 학교는 어때요? 일본어 어려워요?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해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똑똑하고 의젓했어요. 특히 한 학생이 저는 나중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싶거든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어? 제가 물어보니 그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네,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을 정말 좋아해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은 다 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생도 저는 J-팝을 좋아해요. 일본 음악이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워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일본 문화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기뻤어요. 오후에는 고등학교를 견학했어요. 이곳의 분위기는 또 달랐어요. 중학교보다 더 치열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3학년 교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대부분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일본의 고3과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뭔가 더 간절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대학 입시는 정말 치열해요.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로상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일본의 입시 제도와 비슷하면서도 더 치열한 것 같았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일본 대학 입시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일본의 입시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니 일본도 어렵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제가 물어보니 한국은 정말 모든 게 성적으로 결정되거든요. 수능 점수 몇 점 차이로 인생이 바뀌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학생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의 끈기와 노력에는 정말 감탄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대단했거든요. 저녁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서해도 체험해봤어요. 전통찻집에서 마신 대추차가 정말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이 차는 몸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줘요. 찻집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차를 마시니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서해 체험에서는 한글로 제 이름을 써봤어요. 붓으로 하루코를 하나씩 써보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완성된 글씨를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한글 서해는 한자 서해와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아름답죠. 서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의 조형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른 연수생들과 함께 인사동 거리를 걸어보니 정말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통 찻집 옆에 현대적인 갤러리가 있고 한복 체험장 옆에 최신 카페가 있고 한국은 어떻게 전통을 이렇게 잘 보존하면서도 현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김도윤 선생님께 물어보니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온고지신을 중요하게 여겨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뜻이죠.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한국 문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셋째 주에는 한국의 현대 문화도 체험해봤어요. 홍대에서 K-팝 문화를 경험하고 강남에서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봤어요. 홍대 거리를 걸어보니 정말 젊은 에너지가 넘쳤어요.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젊은이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의 젊은이들. 일본의 하라주쿠와는 또 다른 매력이었어요. K-팝 댄스 체험 수업에도 참가해봤어요. 정말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강사님이 K-팝의 매력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 문화의 특징을 알 것 같았어요. 포용적이고 역동적이며 무엇보다 함께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말이에요.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도 정말 재밌었어요. 김치 담그기부터 불고기 만들기까지 직접 해보니 한국 음식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음식도 마음이에요. 정성을 다해 만들면 맛도 좋아져요. 요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김치를 담그는데 정말 명상하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체험이었어요. 이틀 동안 서울에 사는 김 씨 가족과 함께 지냈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김 씨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생 딸 하나가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게 보여준 따뜻함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하루코 씨,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께서 정말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첫날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 교육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일본에 대한 관심까지. 일본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일본의 세심함과 정중함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기뻤어요. 고등학생 딸 지은이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하루코 선생님, 일본 학생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일본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해주니 지은이가 한국 학생들과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네요. 저는 나중에 일본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왜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어? 제가 물어보니 일본의 세밀하고 완성도 높은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 일본은 정말 앞서 있잖아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
어머니께서 직접 만든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아침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꼈어요. 홈스테이를 마치고 떠날 때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만든 김치를 포장해 주시면서 일본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잊지 마세요라고 하시는데 정말 울컥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 아버지께서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연락하세요.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받았어요. 불과 이틀 만에 이렇게 가족같이 받아들여 주시다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연수 3주차 말, 김도윤 선생님과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했어요. 앉아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지난 3주간을 돌이켜봤어요. 어때요? 한국에서의 3주간은 김도윤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교육에 대해서도, 문화에 대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이요. 교육에 대한 열정, 꿈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열정. 모든 게 정말 뜨겁고 진심이었어요. 김도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맞아요. 그게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때로는 과도할 수도 있지만 그 진심 어린 열정이 한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7월 5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언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선생님, 7월 5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말하니 김도윤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걱정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전혀요. 여기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예언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의 3주간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주었어요.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불안보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의 3주가 지났다. 처음에는 예언에서 피하기 위해 온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교육,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 7월 5일이 지나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솔직히 아쉽다. 아니, 정말로 돌아가야 할까?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부터인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7월 5일 예언에서 피하기 위해 온 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어제 김도윤 선생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루코 선생님,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김도윤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정말 좋아요. 사실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제가 말하니 김도윤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문제라뇨?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어져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 김도윤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교육 현장을 보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어제 초등학교 견학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밝고 적극적인 에너지, 배움에 대한 열정. 일본 아이들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선생님, 일본어 가르쳐 주세요. 했던 그 아이의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혹시 제가 여기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느끼는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아름다움. 이걸 완전히 마스터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들었어요. 하루코 씨, 한글 쓰기가 많이 늘었어요. 한국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연수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한국에서의 경험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해보면 어떨까? 오후에 방문한 중학교에서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한국 학생들이 일본 문화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선생님, 일본 애니메이션은 왜 그렇게 섬세해요? 일본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일본어는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을 정리해 봤어요. 한국에 온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신기하다. 처음에는 7월 5일까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있고 싶어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날 용기를 내서 김도윤 선생님께 제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선생님, 저 한국에서 더 오래 지내고 싶어요. 7월 5일 이후에도요. 김도윤 선생님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정말요? 하지만 연수 프로그램은 한 달이고,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본어를 가르치거나. 김도윤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결정인가요? 네, 정말 진지해요. 여기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에게 일본을 제대로 소개해주고 싶어요. 김도윤 선생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더 지낼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연수 프로그램 담당자인 박미경 씨께도 조심스럽게 문의해봤어요. 하루코 선생님, 정말 한국에서 더 지내고 싶으세요? 박미경 씨가 놀라면서도 관심 있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가능하다면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연수 후에 한국에 남아서 일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일본어 교육 분야에서는 수요가 꽤 있거든요. 박미경 씨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서울 시내를 혼자 돌아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명동의 번화한 거리, 인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 홍대의 젊은 에너지. 모든 곳이 제게는 새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봤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진지하게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연인들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모든 게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학교 견학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고등학교였는데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경험을 했어요. 일본어 수업을 하는 교실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저를 보고 정말 신기해하더라고요. 일본어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를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다나카 하루코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니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한국말 정말 잘하세요. 선생님은 왜 한국에 오셨어요? 일본 학교는 어때요? 학생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해주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특히 한 학생이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일본어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여기서 가르칠 수 있다면 수업이 끝나고 일본어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생들이 하루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네요. 일본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특히 하루코 선생님처럼 한국어도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분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실제로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사설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찾고 있어요. 하루코 선생님은 교사 경험도 있으시니까 더 유리하고요. 그날 밤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하루코야,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니가 다정하게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에서 더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얘기했어요. 가족들이 놀라실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뭐, 한국에서 더 지낸다고?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네,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것 같고 아버지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하루코야, 신중하게 생각해라. 외국에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지만 정말 해보고 싶어요. 가족들과 긴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감동의 연속이었거든요. 오늘은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김치를 직접 담그면서 한국 어머니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음식에도 마음이 들어가야 해요. 정성을 다해 만들면 맛도 좋아져요. 요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김치를 담그는데 왠지 명상하는 기분이었어요. 함께 체험한 다른 연수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연수가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만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루코 선생님은 일본에 돌아가서 뭘 하실 거예요? 중국에서 온 리 선생님이 물어보시길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아직 일본에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더 지내고 싶어요. 다른 연수생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왜요? 태국에서 온 선생님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것 같고 무엇보다 한국이 너무 좋아요. 제 말을 듣고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정말 용감한 결정이네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김도윤 선생님과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했어요. 강변에 앉아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제 마음을 정리해봤어요. 선생님, 저 정말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니 김도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거네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김도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일본어 강사로 일하는 방법,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까지. 가장 현실적인 건 일본어 강사예요. 하루코 선생님은 교사 경험도 있으시고 한국어도 할 수 있으시니까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아는 곳 몇 군데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막연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7월 5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윤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제는 그날이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 같아요. 예언에서 피하려고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7월 5일이 두려워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그날이 지나도 계속 한국에 있고 싶었어요. 예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꿈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 온 지 2주가 조금 넘었다. 처음에는 예언 때문에 온 피난이었지만 이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의 교육, 문화, 사람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 7월 5일이 지나도 여기 있고 싶다. 아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신기하다. 하지만 확신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매일이 정말 기대되고 설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7월 5일 이후에도 이곳에서 계속 지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